자, 뒷깎이리 모형이 가장 시험에 많이 나왔습니다. 최근까지도 많이 물어봤던 그리고 이 뒷깎이리 모형도 거기 밑에 무슨 그림이 나와 있는데 옛날에 그러니까 2000년대 초반까지는 주로 이렇게 그림이 등장하면서 이 순서 이 안에 들어갈 게 뭐냐 뭐 알고 있느냐 골라봐라 이렇게 나왔는데 이 뒷깎이리 모형도 2000년대 후반으로 오면 올수록 뭐 물어보냐면 단순히 순서를 물어보는 게 아니라 그 단계에서 뭘 해야 되는가 특히 교수 설계자 혹은 교사가 그 각각 단계에서 뭘 해야 되는가를 알고 있는가 로 많이 물어봤다는 거죠. 그래서 아마 관련해서 문제가 나온다면 좀 그렇게 나올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예를 들어서 뒷깎이리 모형에 의하면 예서 뭐 수행 목표 작성할 때 교사는 뭘 해야 되는가라든가 혹은 뭐 교수 전략 개발 단계에서 해야 될 일이 뭐냐라든가 뭐 이런 식으로 그 각 단계에 대한 내용을 알고 있는 거로 쓰라고 할 가능성이 좀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뒷깎이리의 모형을 우리가 이제 체제적 교수 설계 모형이라고 해서 그림 보시면 알겠지만 목표 확인을 위한 요구 사정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총괄평가 수행에 이르기까지 총 10개의 단계로 이 뒷깎이리가 교수 설계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이제 단계에서 뭘 해야 될까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자, 398페이지 보시면 그래서 첫 번째 단계는 교수 목적의 확인, 목표의 확인 혹은 목표 확인을 위한 요구 사정 단계 뭐 이렇게도 이야기를 합니다. 조금씩 이제 책마다 1단계 표현은 달라요. 자, 일단 첫 번째 단계에서 교수 설계 우리가 해야 될 건 바로 뭐냐? 수업이 다 끝난 다음에 과연 아이들이 뭘 할 줄 알게 될 것인가, 어떤 목표에 도달하게 될 것인가, 그 목표를 좀 확인하는 작업을 해야 돼요. 이게 이제 첫 번째 단계. 그럼 목표 확인은 뭘 통해서 가능하냐? 수업에 관련된 요구 분석을 통해서 이제 목표 확인이 가능하다라는 게 이 뒷깎이리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 398페이지 보시면 중간에 규범적 요구부터 미래에 예견된 요구까지 동그라미 기억, 니은, 디귿을 미음해가지고 5가지의 요구 분위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이 사람들의 첫 번째 주장은 뭐냐? 1단계에서 교수의 목표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일단 요구 분석, 수업에 관한 학습자들의 요구 분석을 해야 되는데 가능하면 그 요구 분석은 이렇게 5개의 요구 분석을 하는 게 좋다는 거죠. 물론 이게 쉽지는 않대요. 그 뒤에 읽어보시면 나오겠지만 이게 정말 교사가 이 5가지 요구 분석을 정말 다 할 수 있느냐 하면 현실적으로 그다지 쉽지는 않답니다. 하지만 가능하다면 이렇게 5가지 요구 분석을 1단계 하는 게 좋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첫 번째 규범적 요구라는 건 뭐냐면 지금 현재의 지금 교육의 상황과 이 있고 그게 아니라 뭔가 좀 우리가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교육의 상황이 있어요. 그들 간의 비교를 통해서 나오는 요구, 이걸 이제 규범적 요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전문가 입장에서 봤을 때 정상적인 교육의 상황에서는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우리 교육 상황에서는 그런 게 없다는 거죠. 그럼 그들 간의 비교를 통해서 뭐가 더 필요한가 이러면서 이제 나오는 것이 바로 규범적 요구죠. 자, 표출된 요구라는 것도 있습니다. 이건 바로 뭐냐? 학습자가 말 그대로 표출한 거예요. 정말 우리 학교에서 혹은 지금 현재 우리 이 교육 현장에서 이런 거 해주면 나는 진짜 이거 돈 내고 내 시간을 투자해서 나 이런 거 진짜 받고 싶다라고 이 교육 소비자들, 즉 학습자들이 표출한 것들이 있다는 거죠. 이걸 바로 이제 표출된 요구라고 하고 감지된 요구라는 것도 있어요. 이건 바로 뭐냐? 표출된 요구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학습자들이 대놓고 입 벌려서 얘기하진 않아요. 이런 거 해주세요. 이런 거 해주면 나 정말 진짜 등록하고 이거 배우겠어요. 요구하진 하고 표출되진 않았지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이제 그러니까 느껴지는 뭔가 이 학습자들이 이거 해달라고 이거 하면 자기가 뭐 기꺼이 시간이나 돈을 투자하겠다고 얘기는 하진 않지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요구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 해주면 좋겠는데 그렇다고 해주면 좋겠는데 그렇다고 그거 한다고 반드시 내가 돈을 투자하거나 시간을 투자할 건 아니지만 그래도 좀 이런 게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이렇게 등장하는 요구들, 이런 것들 감지된 요구라고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학습자가 경험하는 결핍이나 손실 상태이긴 하지만 이 사람들이 아직 표출하지 않은 것들, 이거를 이제 감지된 요구라고 하고, 비교된 요구는 그 학습자가 다른 곳의 학습자와 이제 비교하면서 이제 확인된 요구를 얘기를 해요. 예를 들어서 저 학교에서는 이러이러한 것들 해준다고 하는데 왜 우리 학교에서는 그런 게 없습니까? 우리 학교도 이런 거 해주세요. 이런 식으로 다른 학습자들과의 비교를 통해서 나타난 요구를 이제 비교된 요구. 미래에 예견된 요구라는 것도 있어요. 이건 바로 뭐냐? 현재 지금 상태에서는 이 학습자들이 이런 요구가 없는데 앞으로 조만간 미래에 10년 뒤, 20년 뒤에는 아마 교육과 관련해서 이런 요구가 있을 거다라고 이제 예견되는 요구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5가지의 요구가 있는데 가능하다면 이 5가지의 요구 분석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수업 목표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게 이제 첫 번째 단계에서 해야 될 일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그래서 이제 요구 분석은 끝났어. 그럼 두 번째 단계에서 뭘 해야 되냐? 바로 교수 분석을 해야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399페이지에 나오죠. 자, 교수 분석에서, 단계에서는 뭘 해야 되냐? 여기서는 자, 첫 번째 단계를 통해서 어느 정도의 목표가 확인이 됐어요. 그래서 어떤 교수 목표를 이제 우리가 도달해야 될지 목표가 어느 정도 확인이 됐으면 그 목표의 유형을 결정하고 그 다음에 이 목표를 잘 도달하기 위해서 아이들이 배워야 되는 하위 기능이 뭔가 이런 것들을 분석하고 그리고 그 하위 기능은 어떤 절차를 통해서 학습되어야 되는가 이런 것을 분석하는 게 바로 교수 분석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두 번째 교수 분석 단계에서 이 교수 분석을 하는 이 단계에서 교사가 혹은 이 수업 설계자가 해야 되는 일은 2가지래요. 그게 바로 뭐냐? 첫 번째가 목표를 분석하는 거고 이 목표 분석은 그 1단계의 요구 분석을 통해서 확인된 교수 목표 그거를 좀 더 명확하게 분석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 목표를 도달하기 위해서 아이들이 배워야 되는 하위 기능이 뭔가 그 하위 기능을 분석하는 것 요 2가지 작업이 이 교수 분석 단계에서 들어가야 된다라는 얘기인 거죠. 그러니까 그 옆에 그 399페이지 오른 옆에 그 날개 부분에 보시면 그림 같은 게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하는 겁니다. 일반적인 목표, 그러니까 첫 번째 1단계를 통해서 일반적인 목표가 어느 정도 형성이 됐고, 그 다음에 그 목표를, 그 목표 도달에 필요한 영역이 뭔가를 쓰고, 그 다음에 그 목표와 관련해서 필요한 기능이 뭔가를 분석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 그림 보시면 로마자로 1, 2, 3, 4, 5, 6, 7, 8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목표 1, 목표 2, 목표 3, 그러니까 첫 번째 단계에서 전반적인 교수 목표를 확인했으면 그 전반적인 교수 목표를 좀 더 세분화시켜서 목표를 1, 2, 3, 4, 5, 6, 7, 8 이런 식으로 해서 목표를 이렇게 한 10가지로 이렇게 세분화시켜서 만들어 놓고 그럼 각각 1번 목표 도달을 위해서는 어떤 영역을 학습해야 되고 2번 영역 목표를 도달하기 위해서는 어떤 하위 기능이 필요하고 그다음에 3번 목표 도달을 위해서는 또 어떤 하위 기능과 영역이 필요하고 이런 것들을 쭉 분석하는 작업을 하는 게 바로 이 교수 분석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목표 분석과 하위 기능 분석 이 2가지가 들어가야 된다. 요게 포인트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동그라미 4번 보시면 여기서 얘기하는 목표 분석이라는 게 뭐냐? 교수 목표를 달성했을 때 이 학습자가 구체적으로 어떤 행동을 할 수 있게 되는가? 그거를 이제 좀 더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이제 그 단계를 표현한 것이 이제 바로 목표 분석이라고 한다면 이 입에서 하위 기능 분석은 동그라미 7번에 나와요. 하위 기능 분석은 그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서 각 단계에 필요한 하위 기능들이 뭔가 이걸 분석하는 것 요게 이제 하위 기능 분석이라는 거죠. 그래서 요 2가지를 이제 하는 것이 바로 교수 분석이에요. 자, 세 번째는 학습자 환경 분석이에요. 말 그대로 학습자 분석은 학습자의 특성이나 이제 이런 것들을 알아보는 거고 환경 분석은 지금 우리가 교수 학습하고 있는 이 주변 환경, 상황을 분석하는 거고 이게 이제 학습자 환경 분석입니다. 그래서 자, 1단계 요구 분석하고 요구 분석을 통해 목표 확인하고 두 번째 교수 분석을 통해서 목표 분석하고 하위 기능 분석하고 세 번째 학습자와 환경 분석하고 그래서 이렇게 분석이 다 더하면 이 분석의 결과에 근거해서 네 번째 뭘 해야 되냐? 성취 목표를 진술하라는 거죠. 구체적인 행동 목표로 성취 목표를 진술하는 것 이게 네 번째입니다. 자, 이 네 번째 단계에서 성취 목표를 진술할 때 이 뒷깎이를 하면 반드시 행동 동사를 사용해서 명세적으로 목표를 설정을 하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가능하면 세세하게 구체적으로 목표를 설정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로 세세하게 구체적으로 하라고 하냐면 자, 우리가 학교에서 수업 받았던 거 생각을 해보세요. 1시간 수업 받을 때 처음 선생님이 수업하시기 전에 맨 앞에 오늘 수업의 목표, 단원의 목표 이런 거 쓰고 시작하시잖아요. 대개 몇 개 정도 쓰십니까? 처음 수업 시작할 때 우리 학교 다닐 때 기억을 떠올려 보면 선생님들이 하나 혹은 2개 정도 뭐 이 단원의 목표 1-2개 정도 정하고 그다음에 이제 오늘 수업을 통해서 여기 목표 달성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대개는 1시간 동안 달성할 수 있는 목표를 하나나 2개 정도를 일반적으로 우리 교사들 제시를 했어요. 그런데 뒷깎이리 얘기는 뭐냐? 어느 정도로 목표를 세세하게 만들어야 되냐면 1시간 동안 아이들이 달성해야 될 목표를 5개에서 한 4-5개에서 한 9개 정도 될 때까지 9개 정도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목표를 만들라는 거죠.
그럼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옛날 학교, 중고등학교 다니면서 다 경험했지만 1시간 동안 배울 수 있는 양이 한정되어 있잖아요. 1시간 동안 진도 나가는 것도 한정이 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활동도 한정되어 있고 양이 한정되어 있어요. 그런데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1시간 동안 9개의 목표를 달성하기가 이게 좀 쉽지, 그런 경우는 거의 없지 않았어요. 그러면 1시간 동안 하는 양이 얼마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9개의 목표를 달성해야 된다는 얘기는 결국 어떻게 되냐면 그만큼 목표가 굉장히 구체적이어야 된다는 거죠. 굉장히 세세해야 되고 굉장히 구체적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1시간에 다룰 수 있는 명세 목표 수를 4개에서 한 9개 정도 될 수 있을 정도로 그만큼 세세하게 목표를 만들라는 거예요. 그러면 왜 이렇게까지 세세하게 목표를 만들라고 뒷깎이가 이야기했는가? 그 이유는 결국 이 목표가 얼마나 몇 개나 나오는가는 뭐와 관련이냐면 교수 분석과 관련이 있다는 거죠. 즉 우리가 이 목표를 도달하기 위해서 필요한 하위 기능을 잘 분석을 하면 할수록 세세하게 분석이 잘 되면 될수록 우리가 도달할 수 있는 목표도 많이 나오는 거고, 이 목표가 그만큼 많이 안 나온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 기능 분석이 제대로 안 되면 목표가 그만큼 잘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딕카 캐리가 볼 때 그런 거죠. 학습자 입장에서도 뭔가를 배울 때 가장 좋은 게 뭐냐면 뭔가 많은 양의 내용을 좀 일반적인 수준에서 추상적으로 배우는 것보다는 적은 양의 내용을 아주 구체적인 수준에서 배웠을 때 훨씬 더 학생들은 더 학습을 잘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면 교사는 가르칠 내용을 저렇게 하위 기능 분석할 때 좀 세세하게 분석을 하라는 거예요. 작게 잘게 이렇게 분석을 하고, 그리고 각각의 그 기능에 맞춰서 뭔가 이제 금방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굉장히 세세한 명세 목표를 작성을 해라라는 게 딕카 캐리의 얘기예요. 그러니까 저기 성취 목표 진술 단계에서는 앞에 3가지 분석을 더해서 구체적인 목표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 목표는 어떻게 만드는 게 좋다? 구체적이고 행동적이고 상당히 명세적인 그런 목표를 만드는 게 좋다라는 게 지금 요 4번째 단계의 포인트고요. 자, 아까 ISD 모형에서 목표가 명세화되면 곧장 뭐 하라고 그랬습니까? 검사 도구 개발하라고 했죠?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딕카 캐리도 목표가 진술되면 곧장 검사 문항 개발하라고 했어요. 그 목표를 측정할 수 있는 증거지향 검사, 문항을 개발하는 것. 자, 그러면 이 5단계에서 이 검사 문항 개발할 때는 뭐에 이제 우리가 유의를 해야 되느냐? 동그라미 2번, 3번에 나옵니다. 목표에 기술되어 있는 행동 유형과 평가 문항이 요구하는 것에 일관성이 있는 게 중요하대요. 즉, 다시 말하면 검사 문항 유형은 측정하고자 하는 목표 유형과 일치되어야 된다는 거죠. 무슨 말이냐? 그 옆에 있는 그림, 날개 보시면 알겠지만, 자, 1시간 동안에 우리가 달성해야 될 명세 목표를 9개까지 만들었어. 아까 딕카 캐리가 세세하게 만들려고 해가지고, 그래서 1시간 동안 도달할 수 있는 명세 목표를 1, 2, 3, 4로 9개 만들었어. 근데 첫 번째 이 목표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이거는 단답형으로 시험을 보는 게 이 목표를 좀 잘 측정하겠고, 이에 비해서 3번째 명세 목표를 측정할 때는 이건 좀 논문형 형태로 물어봤을 때 좀 더 이 목표를 잘 측정하겠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 목표 유형에 맞게 검사 문항의 유형도 좀 일치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검사 문항을 다 똑같이 하는 게 아니라 객관식 문제로만 다 한다든가 뭐 논술형 문제로만 다 한다든가 이런 게 아니라 측정하고자 하는 목표가 뭐냐에 따라서 거기에 맞는 이제 검사 문항을 개발하는 게 중요하다. 이게 이제 5번째 단계에서 유의할 점이고요. 검사 문항을 이제 개발을 했으면 6번째 단계는 이제 교수의 전략을 개발하는 단계입니다. 여기서는 그 옆에 역시 그림 보시면 알겠지만 이렇게 수업 전의 활동으로 뭐 어떻게 동기유발할 거냐, 목표 제시는 어떤 식으로 할 거냐, 정보, 지식을 제시하는 거는 또 어떤 방식으로 할 거냐, 학습자들은 어떤 식으로 참여시킬 것인가, 이런 식의 수업과 관련된 전반적인 전략을 이제 수립하는 요게 6번째 단계에서 해야 될 일이고요. 그 다음에 7번째 단계에서는 그 교수에 필요한 자료를 이제 개발하고 선정하는 것, 이게 7번째 단계입니다. 역시 옆에 그림 보시면 알겠지만 교수와 관련된 자료들을 개발한 학습자 매뉴얼을 개발을 한다든가, 교사학습 자료 자체를 정말 개발을 한다든가, 각종 뭐 교사용 안내서 같은 걸 개발을 한다든가,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이해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런 이제 그래서 이런 그 자료, 교수 자료를 이제 개발을 했으면 앞에서 개발한 교수 자료나 프로그램에 이제 역시 수정점이나 보완점, 오류가 있는지 없는지 이런 걸 알아보기 위해서 형성평가를 수행을 하고, 그게 바로 8번째 단계입니다. 자, 형성평가를 할 때는 어떤 방식이 있느냐, 4가지 방식이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전문가 검증하는 방식이 있고, 1:1 평가하는 방식이 있고, 소집단 평가하는 방식이 있고, 현장 평가하는 방식이 있고, 이렇게 4가지가 있다는 거죠. 이게 2007년도에
왜 문제로 나온 적이 있는데, 그러니까 시험 문제 이런 식으로 나왔어요. 그러니까 나는 영어 교사인데 영어 교사가 새로운 영어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했다. 그래서 이거를 지금 형성 평가를 해보고자 한다. 다음 중 뭐 틀린 거 골라봐라. 뭐 이런 식이라는 거죠. 그 뭐냐면 이제 뭐 첫 번째 내가 만든 이 영어 이 교육 프로그램 자료를 원어민 교사에게 한번 보여주고 검증을 하게 했다. 그럼 이게 전문가 검증이 되는 거고, 내가 만든 이 영어 프로그램 이렇게 자료를 아이들 불러 모아서 한 명 한 명씩 1대1로 이 프로그램을 한번 이제 아이들에게 이렇게 적용을 해봤다. 이거는 1대1 평가가 되는 거고, 그럼 소집단 평가는 이제 학생들을 한 10명 정도 모아서 소그룹을 만들고 얘네들 대상으로 한번 이 프로그램을 적용을 해봤다. 그럼 이거는 소집단 평가가 되고, 그다음에 현장 평가는 뭐냐면 정말 학교 현장에 즉시 이걸 그대로 이제 투입을 해봐서 뭔가 진짜 수정, 오류, 뭐 보완점 있는 점인지 이런 걸 알아보았다 하면 이게 현장평가 이런 식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형성평가하는 방식은 이렇게 4가지의 방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4가지 방식의 형성평가 방법을 알고 있는가로 한번 또 문제가 나온 적이 있어요. 자, 이 형성평가의 결과에 따라서 그 형성평가를 해봤더니 여러 가지 오류나 문제 뭐 이런 것들 보인다면 그런 걸 이제 수정하는 것. 그게 그 다음 단계입니다. 9번째 단계 수업 프로그램을 개정을 하고, 마지막으로 이제 총괄평가죠. 총괄평가는 이 수업이 얼마나 효과가 있었는가에 대한 총체적인 평가를 하는 건데, 이 총괄평가는 누가 하는 게 좋으냐면 그 동그라미 4번에 나올 거야. 제3자에 의해서 하는 게 좋다고. 그러니까 이 총괄평가는 최종적으로 이 교수 설계와 교육 프로그램에 얼마나 효과가 있는가를 검증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누가 총괄평가를 하는 게 좋으냐, 이 프로그램과 관련 없는 객관적인 외부의 제3자가 와가지고 이걸 평가를 해주는 게 가장 좋다는 겁니다. 근데 이에 비해서 예를 들어서 아까 형성평가 있잖아요. 그 전문가 검증 1대1 평가, 소집단 평가는 형성평가, 이 형성평가는 누가 하는 게 좋겠습니까? 외부의 제3자가 와서 형성평가를 하는 게 좋겠습니까? 이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그 프로그램 설계자 혹은 교사가 형성평가를 하는 게 좋겠습니까? 이거는 설계자나 교사가 하는 게 더 좋다라고 해요. 왜냐하면 형성평가의 목적이 뭐예요? 형성평가한 결과를 가지고 프로그램을 개선하고 보완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형성평가는 누가 하는 게 좋으냐면 프로그램 개발자가 형성평가를 하는 게 좋다는 거죠. 자기가 이렇게 만들었는데 이게 이 프로그램에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를 알아보고자 바로 형성평가를 하는 거고, 그러니까 그 문제가 있으면 그거를 다시 보완을 해서 다시 이거를 이제 재구성을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형성평가는 프로그램 설계자나 아니면은 이 교사, 이 프로그램 담당하는 교사나 설계자가 형성평가를 하는 게 좋고, 이에 비해서 총괄평가는 전혀 이 프로그램이나 교육과 관련 없는 좀 외부의 객관적인 제3의 인물이 와가지고 총괄평가를 하는 게 좋다는 겁니다. 역시 이것도 이 평가의 주체가 누가 더 적절한지 이걸 알고 있는가로 또 한번 문제에서 물어본 적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까지가 바로 디카케리 모형에 이제 관련된 거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디카케리 모형 최근에 물어본 추세가 각 단계에서 구체적으로 뭘 해야 되는지 이걸 정확하게 알고 있는가로 많이 물어봐요. 그래서 논술형으로 물어볼 때 그걸 쓰라고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지금 제가 각각 단계에서 요거 해야 되는 저거 지금 말씀드린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 체크해 두셨다가 그거 쫙 정리해서 반드시 그건 좀 숙지를 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제 5장의 내용 같고요. 이제 점심 먹고 오후에 이제 6장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